중국의 월 수입 19만 원이 안 되는 사람들이 6억 명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사람들도 정말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면 그거를 중국 정부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죠. 그런데 중국은 사회주의라는 걸 버릴 수가 없는 나라예요. 공산당이 왜 있습니까? 사회주의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사회주의를 안 한다 그러면 공산당이 중국에서 존재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대만 전면 침공 같은 경우는 돈 없으면 전쟁 못 합니다. 경제 어려운데 어떻게 전쟁을 해요?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중국의 최고의 외교 목표는 안정적인 대미 관계 유지입니다. 항상 거기서 문제가 생기니까 안정적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설정이 돼야 국가가 일단 큰 틀에서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 때도 어려움을 겪은 건 똑같아요.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스크럼을 짜가지고 나와 뜻이 같은 민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 다 모여라. 그래서 같이 압박을 했어요. 하지만 트럼프는 여럿이, 예를 들어서 잘 아시다시피 IPEF라든가 이게 14개 나라가 한꺼번에 뭐 공급망 재편하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최고 지도자의 마음을 조금 흔들면 공간이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중국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강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트럼프의 스타일은 1대1로 해야 미국이 갑이 되잖아요. 내가 왜 여러 조직 안에 들어가서 n분의 1이 돼서 협상을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그게 탑다운 방식을 선호한단 말이에요. 내가 주도하면서 이렇게 만들었고 무릎을 꿇렸고 내가 다 이렇게 컨트롤을 한다, 전 세계를 하는 거를 사실 굉장히 좀 보여주고 싶은 어떤 이런 정치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번에도 관세를 결국 하는 거죠. China is about $1 trillion. Think of it, $1 trillion. They're using our money to build their military. 그런데 진짜 싸움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딥시크라는 AI 기술이 중국 자체 기술로 개발이 됐죠. 사실은 미국과 중국의 기싸움은 이제 AI 기술에서 결판이 날 거다. AI는 왜 그러냐 하면 패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 승기를 잡으면 모든 기술의 표준이 그쪽으로 맞춰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게 시진핑의 국가 목표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하도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어서 뭐라 그러니까 나 혼자 만들어서 이걸 갖고 가겠다라는 거. 또 하나는 과거와 같은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걸 가지고 경제 발전을 하기가 어려우니 이제 과학기술에 투자를 해서 이 과학기술에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서 경기를 진작해보자.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1기 때 굉장히 당황했죠,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딱 보니까 문제가 있으면 바로 손을 써야지. 그러고서 바로 관세, 무역에서부터 칼을 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중국은 그런 준비가 많이 안 돼 있었고 미국에서 압박이 오면 그 이상에 가는 조치들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50을 하면 한 49 정도 이렇게 해서 이걸 넘어가는 정책은 안 했는데 요번에는 새로운 2.0 트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를 더 많이 했죠. 어떤 걸 했냐? 예를 들어서 미국이 관세를 때리면 자신들도 관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법이 없었어요. 작년 4월 26일에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처음으로 관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관세법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상대가 우리한테 과세를 하면 우리도 거기에 똑같이 보복을 한다는 게 관세법의 핵심이에요. 그게 12월 1일부터 이미 발효가 돼 있어요. 근데 또 하나 통과시킨 법이 있습니다. 그게 대외관계법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중국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다른 나라를 어떻게 대하겠다라는 법을 대외관계법이라는 걸 만들었고, 다만 중국이 공세적으로 할 수 있는 거가 뭐가 있을까? 미국이 강력하게 압박을 했을 경우 히토류 뭐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중국이 한때 90%, 지금도 거의 80%의 전 세계 히토류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카드들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이 워낙 강력하게 압박을 하면 사실 중국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별로 없죠. 이제 미국에는 더 못 팔겠네. 이제 이런 것들, 이러면은 제3국으로 갈 수 있거든요. 밀어내기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이 이런 압박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약간 지구전으로 감내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지구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국제사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무슨 정책을 펼쳤다고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몇 개월 걸리고 뭐 1년 가서 나타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지켜보고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 같은 데는 사회주의 국가고 시진핑이 3년임을 했고 경쟁자도 없고 미국은 아닙니다. 미국은 트럼프한테 주어진 시간이 2년밖에 없어요.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4년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 앞에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중간 선거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중간 선거가 잘못되면 레임덕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일단 버텨보자. 시진핑은 우리가 트럼프 1기 4년 버티지 않았냐. 바이든 4년 또 버티지 않았냐. 뭐 중국이 폭삭 망했냐. 어렵지만 그건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미국이 예를 들어서 우리 가스 사줘. 우리 농산물 사줘. 그러면 사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분위기를 깨지 않고 가는 지구전으로 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중국 경제는 개혁개방 40년 이후에 아마 제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지금 경제가 가다 보니까 5% 성장이 쉽네 어렵네 막 그러다가 작년 말에 5%를 딱 맞췄다는 거 아니에요? 但是国民经济运行呢，我们总的看呢是总体平稳、稳中有进。 그러니까 못 믿겠다. 그게 어떻게 딱 맞냐. 근데 이제 중국은 항상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5% 내외를 성장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5%가 어디서 나온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덩샤오핑 때부터 있던 거예요. 국가가 발전해서 원래 덩샤오핑의 계획은 고위 중진국, 선진국 진입 전 단계까지 일단 가보자라는 게 목표였고 그 다음에 장저민, 후진타오 이런 사람을 겪으면서 이제 선진국 반열에도 한번 도전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중산층을 만들어서. 이제 시진핑은 2012년에 중국의 권력을 장악을 합니다. 2012년에 당 총서기가 되고 그 다음에 국가주석이 돼서 그때 뭘 했냐 하면 두 개의 백년이라는 유명한 걸 만들어내요. 두 개의 백년이 뭐냐 하면 1921년에 중국 공산당이 창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2021년에 첫 번째 백년을 맞을 거고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졌으니까 2049년에 두 번째 백년을 맞을 거다. 그럼 첫 번째 백년 때는 소강사회라고 그래서 중산층 사회의 기초를 다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백년에는 세계 최고의 영향력을 갖춘 국가가 되겠다. 그럼 당연히 그 앞에는 뭐가 생략이 돼 있어요? 미국을 물리치고가 생략이 된 거죠. 이게 두 개의 백년이에요. 근데 백년인데 2049년까지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중간 단계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2035년이에요. 이게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 완성 연도예요. 2035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50년에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려고 역산을 해보니까 미국도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려고 역산을 해보니까 연 4.76%로 계속 성장을 해야 2050년에 진짜로 미국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5%가 나온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5% 내외라고 그랬으니까 4.8%, 9% 해도 괜찮은 거죠, 사실은. 계획에 의하면. 근데 이제 경제가 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워낙 장기 계획을 세워놨던 거니까 자신들이 의도하는 대로 갈 수도 있지만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전을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발전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는 거죠. 어쨌든 중국은 사회주의라는 걸 버릴 수가 없는 나라예요. 공산당이 왜 있습니까?
사회주의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회주의를 안 한다 그러면 공산당이 중국에서 존재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른 당이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당도 하나만 필요한 거예요. 다당제? 그는 사회주의를 달성하는데 마이너스적인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와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주의를 달성하는데 목숨을 걸고 있는 게 중국이다. 그런데 이제 말은 이론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니네 정권 지키겠다는 거 아니냐. 그죠? 경제를 발전하다 보면 사상도 다원화되고 시장 메커니즘이 들어오다 보면 정치에 관한 욕구도 나오고 그러죠? 결국은 그럼 네 공산당 정권 지키려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정말 지키면서 중국을 강력하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 강하고 부강한 나라가 됐어. 그러면 되는데 지금 같은 형태로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라는 엄청 센데 국민은 가난한 나라가 탄생하기가 굉장히 좋게 돼 있다는 거죠. 나라는 세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무슨 뭐 무기가 어떻고. 근데 국민들이 못 살아.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국가일까? 라는 데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 사회주의 달성에 대한 목표가 공산당으로 가야 된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지나치게 이념에 경도돼서 사회주의성을 강조하다 보면 창의성도 제약을 하게 되고 국민들의 자주성도 제약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들이 위에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리고 그거는 덩샤오핑, 장저민, 호진타오 시대와는 다른 시진핑적 사회주의관이 나오면서 더 강화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국가는 세졌는데 백성들은 못 사는 이런 국가가 되는 게 그게 과연 진짜 부강한 국가일까? 강한 국가일까?에 대한 의문점들이 이제 서방 정치학이나 이런 데서는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서방 발전의 통례를 따라서 국제사회하고 같이 호흡해 라고 얘기하는 거고 중국은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지금까지 잘 해왔고 앞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 경제적으로 이제 어렵잖아요. 말씀하셨다시피 중국 사람들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중국 사람들도 불만이 많이 있죠. 불만이 많이 있는데 지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우선 항상 권위주의 정권은 이제 시민사회라는 게 형성이 안 돼 있고 그런 의견을 모으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돼도 이런 의견을 표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진핑 사회주의가 더 특별히 강조하는 거는 강력한 응집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3년임을 하면서 제일 강조했던 게 뭐예요? Great China, 정말 위대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미국과도 싸우고 해야 되니까 나를 밀어달라 이러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내가 어렵다라고 시진핑은 얘기 못 한단 말이죠. 더 큰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 하면 중국도 빈부격차가 많이 생겼는데 윗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돈이 원래 있으니까 조금 더 버티면 되는데 정말 그 돈이 딱 먹고 사는 정도의 그 정도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내가 일자리가 없어지고 이러면 먹고 살 문제가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리커창 총리가 예전에 뭐 의문의 사망을 했다, 뭐 심장병으로 사망했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리커창 총리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중국의 월 수입 19만 원이 안 되는 사람들이 6억 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每个月的收入也就是1000元，1000元，在一个中等城市可能租房도困难.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적어도 몇 년 전에 얘기했던 그 6억 명의 상황이 지금보다 나아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이 사람들도 정말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면 목소리가 나오게 돼 있죠. 목소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중국 정부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 정부도 미국과 이 쪽박을 깨면 안 되거든요. 중국이 내수와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타이완을 원하는 본질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계획대로 침공과 전쟁 이런 수순으로 가는 건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시진핑은 이런 게 있어요. 중국의 지도자들한테 대만은
통일 정합성의 문제예요. 지금 이제 홍콩도 들어왔고 마카오도 왔고 이제 타이완만 오면 그레이트 차이나가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녹록하지가 않다. 첫째, 대만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중국하고 대만하고 1대1로 싸우면 괜찮은데 대만은 이제 중국과 미국이 수교화를 했잖아요. 1979년 1월 1일에. 근데 미 의회가 대만 관계법이라는 걸 1979년 4월에 만듭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 하면 대만을 지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대만의 별명이 생겼죠. 대만은 미국에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그리고 바이든 때 2022년에 타이베이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약 45억 달러를 지원해서 대만을 무장시키는, 법안 만들면서 돈 얼마 주겠다라고 쓰는 법안은 사실 없어요. 그러면 트럼프가 포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지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오키나와 열도가 쭉 있고 그 다음에 대만 섬이 있고 그 다음에 남중국해로 이어지잖아요. 만약에 이 대만 섬이 중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면 약 1700km의 해안선에 다른 게 접근을 못해요. 그야말로 중국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중동 원유의 80%가 일본도 마찬가지고 대만 해협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미국이 마치 포기할 것 같지만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지정학적으로. 예. 왜냐면 거기가 뚫리면 남중국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중국해 지키려고 지금 호주한테 원자력 기술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고 대만이 요새고 대만은 세계 8번째 크루즈 미사일 자체 개발국이에요. 그래서 2000km가 넘는 웅풍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도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죠. 군사학적으로는 대만에 상륙할 수 있는 데가 4군데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이제 화산섬이니까. 게다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더 많은 국외 요인들이 걸려 있어요. 이미 일본 같은 경우는 양안에서 전쟁이 나면 일본에 8군데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전부 지원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 정말 자칫 국제전이 또 될 수 있는 거고. 아주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습니다. 대만 문제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지만 물론 이제 우발적인 충돌이나 일부 봉쇄 훈련이나 이런 건 계속될 거예요. 그러나 전면 침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 시진핑이 사연임을 하기 위한 전리품으로 또는 중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전쟁한다. 그 돈 없으면 전쟁 못 합니다. 경제 어려운데 어떻게 전쟁을 해요?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전쟁하면은 이기기도 어려울 뿐더러 지지를 못 받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침공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국제 제재를 받을 건데 그 제재는 러시아하고 다르죠. 말씀드린다시피 중국은 글로벌 밸류체인의 40%를 차지하고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걸 감수하고 타이완을 지금 통일하는 게 과연 맞을까? 그러면은 권력을 더 강화하려고 그러다가 공산당의 권좌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죠. 사실 불확실한 국제관계에서 모든 일은 다 일어날 수 있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안 관계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파급력도 크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게 돼 있기 때문에 중국이 시진핑이 섣불리 아마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선 더 중요한 경제 문제에 일단은 관심을 많이 쓸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정치 외교적으로는 어떤 방법을 쓸 거냐 하면 트럼프의 압박은 말 그대로 비동맹국은 물론이고 동맹국까지도 건드리는 압박이에요. 적성국은 물론이고 멕시코, 뭐 캐나다 이런 데도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압박을 하면 동맹국들 간에 틈이 좀 생기더라. 중국은 이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1기 때도 주1 미군과 주1 미군 방위비, 주둔비 인상안이 나왔을 때, 야, 이거 이러다가 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사실은 이제 미국과 일본도 약간의 갈등이 있고, 우리는 약간 또 틈이 벌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럴 때 중국이 이런 틈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은 일본 정부는 중국과
무슨 무역 투자에 관한 차관이나 협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공간이 조금 생겼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킨다. 그리고 내 방식대로 해라 라는 내 방식의 핵심이 뭐냐 하면 러시아 편을 조금 드는 거예요.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로 만약에 가게 되면 다른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위협이 전혀 감소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도 미국과 EU 간에 틈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회적으로 굉장히 중국은 노린다. 트럼프가 뭐 1대1로 대화를 한다고 하지만 바이든이 해놓은 한미일 삼각협력은 트럼프도 싫다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그 쿼드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 인도, 호주, 그 다음에 일본, 미국, 이게 이제 쿼드인데 이 쿼드를 계속 유지하고 하는 게 이게 원래는 원작자가 아베예요. 아베가 원래 열린 뭐 인도 태평양 전략 이랬던 거를 트럼프가 어이구 괜찮다. 그래서 중국 압박 전략으로 그거를 마지막에 했고 이거 가지고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한 바이든이 오커스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영국, 호주, 미국 이렇게 셋이. 그러니까 이런 망들은 트럼프가 볼 때도 아주 괜찮거든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뚫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뚫고 나오는 전략은 1대1로 전략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국이 볼 때 동쪽, 그러니까 이 태평양 쪽은 미국이 딱 있으니까 이쪽으로 나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진 전략을 펼친 거예요. 그게 1대1로 전략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쭉 가가지고 결국은 어디서 만나요?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막으려고 사실은 영국도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영국이 가니까 프랑스가 우리는 왜 안 껴줘? 독일은 왜 안 껴줘? 이러고 달려든 거예요, 지금. 그러면 중국은 사면초가가 되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많은 우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일 가깝게 확보할 수 있는 우군이 아프리카입니다. 중국도 그렇게 작년에 어려운데도 67조의 원조를 해주겠다. 내가 해줄 테니까 내 편 해라. 그리고 뭐 건설해주고 엄청나게 하잖아요. 근데 역시 키는 어디예요? 자기네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잘 지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형태로든 간에 시진핑이 트럼프하고 모양을 만들고 자기네가 이쪽에서 잘 오거나이즈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한중 관계에 대한 흐름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잘 읽고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양일을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